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최근에 교통사고로 꽤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강남 한복판에서 제 차를 들이박은 차주가 전 남편이었거든요. 살다 살다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0대 후반 때 주류 사업을 했던 전 남편을 만나 30대 초반에 이혼을 했어요.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이혼이라는 건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서 뚜껑을 열어보니 남편은 제가 알던 사람과는 많이 달랐고 살면서 생기는 성격 차이는 저에게 많은 아픔을 주었고 점점 더 견디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대화 자체가 통하지 않다 보니 점점 더 지쳐가게 되었고 처음에는 자신했었던 제 선택이 점점 후회로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생각 차이로 인해 감정이 격해지면 최대한 서로 조율해서 좋게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남편은 저와 함께 있는 게 너무 답답하다면서 집을 뛰쳐나갔어요. 서로 대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대화 도중에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항상 꼭지가 돌 정도로 술을 마신 상태였어요. 이러다 보니 남편을 좋아했던 감정은 점점 사라지게 되었고 되레 안 좋은 감정이 쌓이면서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연애 때와 다르게 처음엔 서로 맞춰가는 단계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제 의견은 조금도 들어주려 하지 않는 모습들이 결국 이혼 생각까지 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다간 결국 그 끝은 이혼밖에 없다는 거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언제까지 이럴 작정이야. 내가 원하던 결혼 생활은 이런 게 아니었어. 나도 마찬가지야. 이런 지긋지긋한 삶을 살고 싶은 줄 알아? 당신은 나를 왜 이렇게 통제하려 들어? 내가 그런 거 싫다고 했잖아. 그냥 좀 내버려두면 안 돼? 내가 얼마나 통제했다는 거야. 퇴근 시간이 됐으니까 집에는 언제 들어올 건지, 늦으면 늦는다고 연락 달라는 게 뭐가 문제인 건데? 다른 부부들은 안 그런 줄 알아? 시간 맞춰서 저녁을 준비해야 되니까 언제쯤 오냐고 물어볼 수 있는 거고, 술 약속 있다고 하면 다음날 출근해야 되니까 적당히 마시고 들어오라고 한 것뿐인데 뭐가 통제를 한다는 거야? 당신은 나랑 결혼한 이유가 뭔데?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야? 그럼 내 의견 존중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집에 혼자 있는 내 걱정도 해야 되는 건데 당신이 한 행동들을 보면 연애 때보다 더 못한 거 알아? 그냥 살고 싶은 대로 막 살고 있잖아. 나는 당신이랑 결혼을 했어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고 싶지. 당신한테 내 삶의 전부를 간섭받고 싶은 생각 조금도 없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를 옥죄려 한다면 그냥 각자 살면 되겠네. 우리가 얼굴만 보면 싸우는 빈도가 점점 잦아지는데 굳이 같이 붙어 있을 필요 있어?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자.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 감정을 조금도 헤아려 주지 않는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들이 너무 실망스러웠고 이혼하자는 말을 들었을 땐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네요. 제 앞에 있던 남편이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변한 건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사랑한다고 프로포즈할 때는 평생 저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던 남편이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바뀐 모습은 너무 낯설었고 같이 살기에는 더 이상 어려울 것 같은 판단이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남편은 더 이상 바뀔 것 같지 않았고 하루라도 빨리 남편과 이혼해서 제 삶을 되찾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찾아온 이유가 너희들이 이혼을 하겠다고? 이유가 뭐야?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혼 얘기가 나와? 무슨 문제가 있길래 그래? 문제야 아주 많죠. 이 사람이 저를 아주 가두리 양식장처럼 가두려 한다니까요. 제가 정신적으로 얼마나 피폐해지는 줄 아세요? 어느 정도 것이지.
맨날 감시받고 사는 것 같다니까요. 그동안 참고 살아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결혼 전에는 같이 살지 않았으니까 이런 단점들이 있을지 몰랐는데 이제는 어떤 성격인지 너무 잘 알아서 더는 살고 싶지가 않아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속 편하겠어요. 저는 그냥 앞으로 연애만 하면서 살려고요. 내가 도대체 뭘 얼마나 간섭했다고 그러는 거야. 결혼이라는 게 혼자 편하게 살고 싶어서 결혼을 하는 건 아니잖아.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게 결혼 생활인데 당신은 혼자만 편하려고 하잖아? 나도 똑같이 일하고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 집안 살림 다 하면서 저녁 식사 준비까지 전부 다 해놓는데 당신은 나한테 조금의 배려라도 했어? 언제 끝나는지, 몇 시에 집에 들어오는 건지, 술을 마시면 얼마나 있다가 올 수 있는지, 이런 건 일상적인 대화라고. 그래야 나도 당신이 올 때까지 목 빠지게 기다리지 않을 거 아냐. 그리고 집안일은 전부 내 몫이야? 나는 당신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결혼을 한 게 아니잖아. 집안일은 같이 해야 되는 건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모든 걸 나한테만 떠맡기면 네 기분은 어떨 것 같아? 최대한 청소기 한 번은 돌려줄 수 있잖아. 입고 있던 옷들은 전부 다 훌러덩 벗어던져버리고 쓰던 물건들은 제자리에 놓지도 않고 청소해 놓으면 맨날 어지르기만 하는데 이런 걸로 내가 당신한테 뭐라고 한 적 있어? 최대한 이해하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걸 보여주면 당신도 뭐라도 좀 느끼고 변할 줄 알았어. 그런데 되려 나에게 더 큰 상처만 주잖아. 그만들 해라. 그래서 확실하게 이혼 결정한 거니? 너희들이 하는 얘기를 대충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관계 회복을 위해선 아이가 있어야 할 것 같다. 너희 결혼한 지 벌써 2년이 넘어가는데 아직까지 아이가 없어서야 되겠어? 아이가 있으면 내 아들도 가정에 충실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하지 않겠니? 그리고 너도 대충 들어보니까 너무 간섭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내 아들이 싫다면 그냥 알아서 하게 좀 내버려 둬라. 어차피 때 되면 집에 들어오는데 애도 아니고 사사건건 참견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 이거는 아직까지 좀 이른 것 같으니까 애부터 가져봐라. 그래야 집에도 일찍 들어오고 임신한 너를 위해 집안일도 해주지. 서로에게 문제가 있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야. 내가 진작에 애부터 가지라고 몇 번을 얘기했어? 어머님, 저 지금 이 기분 상태로 이 사람의 아이를 가지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이를 가진다고 해서 책임감 있게 행동할 것 같지도 않고요. 오히려 제가 임신하면 아이 때문에 큰 소리 치지 못한다는 걸 이용해서 더 막 나갈 것 같은데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아이 가졌다가 유산할까봐 그게 더 걱정이네요. 지금 이 상태론 이 사람 더하면 더했지 아이 낳는다고 더 좋아지지 않아요. 결정한 대로 이혼할게요. 저도 이혼을 원하고 있어요. 이 사람한테 제 아이가 생긴다 해도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 삶은 더 힘들어질 게 뻔하다고요. 아이를 가졌다간 제 인생 말아먹는다고요. 이 사람과는 연애 상대였지 결혼 상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혼할 생각이니 더 이상 설득하지 마세요. 저도 남편한테 정말 정 떨어져 버렸지만 남편도 저와는 더 이상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았어요. 결국 시모도 더는 말리지 않았고 옆에서 묵묵히 듣고 있던 시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짧은 결혼 생활을 끝으로 합의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소식을 접하게 된 저희 부모님이 많이 놀라셨는지 직접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려던 도중 부모님께서 오시는 바람에 많이 놀랐지만 어차피 알게 되신 거라 당황하지 않고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들어왔어요.
남편한테 할 말이 많은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현관문을 열자마자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고, 저는 너무 놀라 부모님을 급하게 집 밖으로 밀어냈지만, 이미 저희 부모님도 두 눈으로 전부 다 목격을 해서 입을 다물지 못하셨어요. 아니, 자네, 지금 그 차림으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내 딸과 아직 서류에 이혼 도장도 찍지 않았으면서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내 딸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오셨어요? 연락 한 통은 주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그럼 이런 꼴도 안 보여드렸죠. 그리고 당신은 오늘 좀 늦는다고 하지 않았어? 오고 있으면 미리 문자라도 주지. 지금 우리 엄마가 뭐 하는 거냐고 물어봤잖아. 당신 옆에 있는 저 여자 누구야? 우리 아직 이혼 도장 찍지도 않았는데 내 앞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거야? 바람이라니. 너랑 나는 이제 더 이상 함께할 이유가 없잖아. 어차피 이혼하기로 결정된 건데 내가 뭔 짓을 하든 상관없잖아. 그리고 이 집 당신 집이야? 내 집이잖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집이라고. 우리 민정이 많이 불편하니까 대충 짐 챙겨서 나가. 법정에서 보면 되는데 한 지붕 아래에서 더는 같이 있을 필요 없잖아. 내 딸이 좋다고 결혼하겠다며 허락받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멋대로 이혼을 결정해? 대충 들어보니까 자네가 100번 1000번 잘못해놓고 어디서 큰 소리야? 그리고 이혼 전에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거 몰라? 너 때문에 지금 내 딸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냐고? 제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서로 안 맞아서 이혼하는 것뿐인데 서로의 사생활은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오늘 다들 뭘 잘못 먹었어요? 내 집에서 언제까지 서 있을 거예요? 이제 그만 좀 나가주시죠. 오늘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거든요. 장인어른, 장모님이 많이 흥분하신 것 같은데 그만 모시고 가세요. 저 잔소리 누구 닮았는지 이제야 알겠네. 장모님한테 보고 배운 거구만. 장인어른은 듣기 싫은 장모님 잔소리를 어떻게 참고 살아왔대요. 저는 잠깐 지금 몇 마디 들었는데도 스트레스가 확 올라오는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말 나온 김에 내일 법정에서 보고 이 집에 있던 짐들은 장인어른 집으로 전부 다 보낼게. 같이 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짐 정리는 금방 되겠네. 앞으로 이 사람이 나랑 함께 이 집에서 같이 살게 될 사람이거든. 당신보다 100배 1000배 좋은 사람이고 앞으로 평생을 함께해도 내가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오늘부터 내 집에서 생활하기로 했으니까 대충 챙길 것만 가지고 나가줬으면 좋겠어. 오래 걸리지 않지? 오빠가 왜 이혼을 했는지 알겠다. 얼굴부터가 질리게 생겼네.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겠어? 나 같아도 이혼하겠다. 내일 당장 도장 찍어. 네가 지금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내가 순순히 이혼해 줄 거라 생각했어? 그동안 나한테 왜 그렇게 쌀쌀맞게 대하고 집에도 잘 안 들어왔는지 이제야 알 것 같네. 네가 내 앞에서 저지른 행동에 대해선 절대로 좋게 넘어가지 않을 거고 너희들을 상대로 소송으로 갈 테니까 두고 봐. 얼굴이 못생겼으면 성격이라도 좋아야지. 저 여자는 성격도 아주 더럽네. 그쪽이 내가 우리 오빠랑 바람 피우는 걸 목격했어? 증거 있냐고. 증거? 지금 네가 걸치고 있는 거 봐봐. 그게 증거야. 엄마, 영상 좀 촬영해 주세요. 그거 당장 내놔. 네가 뭔데 내 잠옷을 걸치고 있는 건데? 저는 내연녀에게 달려가 입고 있던 옷을 강제로 뺏었어요. 내연녀는 절대로 뺏기지 않으려 했지만 분노가 극에 달한 저를 내연녀는 이기지 못했고 온 힘을 다해 옷을 뺏는 순간 내연녀는 속옷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인 상태였어요. 제 손에 들려있던 잠옷은 더러워서 쓰레기통에 처박았는데 비명을 지르면서 안방으로 도망친 내연녀를 용서하고 싶지 않아 따라 들어가려는 순간 남편이 제 어깨를 붙잡고 돌려 세우더니 사정없이 손을 올려 붙였어요. 저희 부모님은 남편의 충격적인 행동에 놀라선 달려들었고 그렇게 몸싸움이 벌어지는 사이 더는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있는 힘껏 남편의 다리 사이를 걷어차 버렸고 그대로 거품을 물면서 쓰러진 남편을 넘어가 안방문을 열었습니다. 내연녀는 급하게 옷을 입고 있었는데 정신 나간 내연녀는 제 속옷을 챙겨 입고 있었어요. 저는 정신 나갔냐고 입고 있던 속옷을 온 힘을 다해 뺏었는데 침대 옆에 찢어져 있는 속옷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본인께 찢어져서 제 걸 입으려 했던 거였어요. 제가 오기 전에 남편과 내연녀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림으로 그려지는 순간이었고 저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게 되어버렸네요. 내연녀의 머리채를 잡아 그대로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내연녀는 옷만이라도 달라며 애원을 했지만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이 문제로 아파트 주민들이 내연녀를 목격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지 잠시 뒤 문을 두드렸고 그렇게 상황은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내연녀에게 법적 소송으로 위자료를 받아낸 뒤 이혼을 하게 됐지만 한동안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일적으로 웬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고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워져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엄마는 그런 제가 걱정이 됐는지 저를 데리고 자주 여행을 다녔어요. 집에만 박혀 있으면 우울증이 더 심해진다고 무조건 돌아다녀야 한다면서 시간이 될 때마다 여행을 다니게 되었는데 그런 엄마의 노력이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는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렇게 한 3년의 시간이 지난 뒤 다시 제자리를 잡아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엄마의 아는 지인이 있는데 괜찮은 남자가 있어서 소개해주고 싶다며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이혼하고 3년밖에 안 지나서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 또다시 과거의 삶들이 반복이 될까봐 두려워서 거절을 했는데 엄마는 과거의 일 때문에 남은 앞날까지 망치지 말라며 사람에게 상처받은 건 사람한테 치유를 받아야 한다면서 선자리를 강행했어요. 엄마가 하도 부탁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선자리를 나가게 되었는데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던 한 남자는 차분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엄마의 부탁으로 나온 자리라 예의만 갖추고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식사를 하면서 나누게 된 대화가 생각했던 것보다 서로 맞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고 간단하게 식사만 하려 했던 자리가 저녁 늦게까지 이어져 버렸어요. 더 놀라웠던 건 상대방도 저와 비슷한 아픔이 있었는데 그런 점들이 공감대가 형성되었는지 전날인데도 깊은 대화를 이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만 만나고 끝낼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서로 얼굴을 보게 되는 날이 점점 더 많아졌고 알면 알수록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만나면서 계속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섣불리 할 수가 없었어요. 전 남편도 저와 연애할 때는 저에게 정말 잘해줬었지만 결혼 이후 달라진 모습들 때문에 이혼을 했던 터라 또다시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될까봐 결혼을 망설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런 제가 마음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충분한 시간을 주면서 항상 한결같은 모습으로 저를 감동시켜 주었고 저와 그 사람은 결국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은 실패를 했지만 두 번은 실패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지금의 남편도 제가 노력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노력해 주었습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과 행복하게 잘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이까지 생겨 아들 하나나 안정적인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제 삶에는 더 이상의 불행은 없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일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시댁 식구들을 태우고 예약해두었던 식당으로 향하던 중이었는데 신호가 바뀐과 동시에 출발을 했는데 갑자기 옆에서 제 차량을 들이받았고 강남 한복판에서 충돌 사고가 일어난 일이 있었어요. 옆자리에 타고 있던 남편과 뒷좌석에 타고 있던 시댁 식구들은 어떻게 된 거냐고 상황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저와 충돌을 했던 차량에서 한 남자가 내리더니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당장 내리라고 문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검은색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자는 저에게 막말을 퍼부면서 분위기를 압박하길래 저는 일단 차에서 내려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고개를 들더니 제가 잘못을 한 거라면서 더 큰 목소리로 화를 내기 시작했고 차가 많이 막히던 강남 한복판에서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던 그 순간 저는 모자를 쓴 남자와 눈이 마주쳤고 서로는 몇 초간 아무 말 없이 바라만 봤어요. 저도 놀랐지만 상대방도 많이 놀랐는데 그 이유는 제 앞에 서 있던 사람은 예전에 이혼을 했던 전 남편이었습니다. 뭐야. 당신이었어? 너는 나랑 무슨 악연이 있길래 이런 식으로 또 만나냐? 오늘 하루 너 때문에 기분 다 잡쳤잖아. 눈 감고 운전해? 이래서 여자들은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는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늦었잖아. 그리고 지금 내 차에 누가 타고 있는지 알아? 임산부가 타고 있다고. 나야말로 너를 강남 한복판에서 만날 줄은 정말 몰랐네. 그런데 나는 내 신호 받고 제대로 갔거든? 블랙박스에 전부 다 찍혀 있으니까 여기서 이러지 말고 일단 차부터 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교통 정체되잖아. 너는 그때나 지금이나 성격은 정말 거지 같구나? 무조건 큰 소리 친다고 지금 상황이 해결되니? 뭐라고? 누가 잘못을 했는데 어디서 큰 소리야? 네가 정상적으로 차선을 몰고 갔으면 이런 일은 생기지도 않았을 거라고. 이 차가 얼마짜리인지 알기나 해? 차 수리비에 병원비에 임산부까지 위험하게 만들었으니까 합의금으로 당장 5천 내놔. 걸치고 있는 거 보니까 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5천 정도면 싸게 쳐주는 거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5천? 너는 인생이 참 편하지? 그냥 보험사 부를 거니까 차나 갓길에서 빼지 그래.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너는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존재다. 야, 방금 뭐라고 그랬어? 너는 이게 지금 간단한 문제 같아? 어디서 우리 남편한테 큰 소리야? 내 배 안 보여? 임신했다고. 뱃속의 아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저기요. 내가 봐도 그쪽들이 잘못한 것 같은데 다짜고짜 큰 소리부터 치지 말고 일단 차부터 한쪽으로 빼시죠. 당신은 일단 보험사부터 불러. 너 결혼했냐? 어쩐지 걸치고 있는 것들이 가격 좀 나가 보이던데 호구 하나 제대로 잡았나 보네? 이왕 이렇게 된 거 나도 좀 뜯어 먹어야겠다. 저는 상대할 가치가 없을 것 같아 전 남편을 무시했고 차를 갓길에 세우려고 올라타려는 순간 뒤에서 내 언녀가 당장 5천을 내놓으라며 뒤에서 제 머리채를 잡아버렸어요. 그대로 바닥으로 쿵 하고 나가 떨어진 저는 순식간에 당해버려 숨이 턱 막힐 정도로 고통을 느끼고 있었는데 차에 올라탔던 남편이 제 쪽으로 급하게 달려와 내 언니와 전 남편을 강하게 밀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차에 타고 있던 시댁 식구들이 전부 쏟아져 나왔고
전 남편이 시댁 식구들 중 한 사람을 보고 사색이 되어 버렸네요. 자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겐가? 모자를 푹 눌러 써서 얼굴이 제대로 안 보였는데, 낯이 익은 얼굴이길래 혹시나 했는데, 자네가 맞구먼. 내가 분명 그때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을 텐데. 재벌은 난 못 준다더니. 너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번 일도 정확하게 분석해보면 알겠지만, 내가 봤을 때 자네는 또 보험 사기 행각을 벌인 것 같은데, 내 말이 맞지? 내가 기억하기론 2년의 징역형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계산상으로는 출소한 지 몇 달 안 됐지? 먹고 살 방법이 그렇게나 없나? 보험 사기도 모자라 우리 며느리 머리채까지 잡았으니 이번에는 조용히 넘어가지 못할 것 같네. 저기 판사님, 잠시만요. 이번에는 정말 저 사람이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라니까요. 저 징역 살면서 정말 많이 뉘우쳤고 다시는 보험 사기 같은 건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출소했어요. 오늘은 그냥 제 와이프랑 바람이나 쐬려고 나온 것 뿐이에요. 임신해서 집에만 있는 게 답답하다길래 잠깐 나온 거지. 의도적으로 보험 사기 계획을 꾸민 건 절대 아닙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이번 일은 저희가 잘못한 것 같으니까 보험 처리하고 끝낼 테니 좋게 넘어가 주세요. 그럴 수야 없지. 내가 두 눈으로 보게 된 일인데 어떻게 좋게 넘어갈 수 있겠나? 그리고 그쪽이 임신을 했다고? 그럼 뱃속에 튀어나온 그 끝은 뭔가? 시부의 말이 끝나자마자 전 남편이 내연녀였던 그 여자를 급하게 가렸고 내연녀는 헝클어진 옷을 다시 여미면서 급하게 차 안으로 들어가려 하길래 제가 전 남편을 밀친 뒤 내연녀의 겉옷을 들쳤어요. 그러자 내연녀의 배에 붙어있는 임산부 체험복이 눈에 들어왔고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저는 너무 화가 나 그 자리에서 모든 증거물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본인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거짓된 상황을 꾸면서 남의 돈을 갈취하려고 보험 사기를 계획해 저희 가족의 일정을 전부 망쳐버린 내연녀와 전 남편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전 남편은 그 자리에서 판사인 시부에게 무릎을 꿇더니 다시 징역살이를 하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시부는 아직 정신 못 차린 것 같다며 역정을 내셨어요. 저희 시댁은 법조인 집안이라 이번 전 남편 일을 상당히 심각하게 봤어요. 현재 남편은 변호사고 아주버님과 형님은 검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시부는 아직까지 판사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 남편의 죄질은 상당히 깊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이 일로 인해 저희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를 받았지만 전 남편과 결혼 생활을 유지하던 내연녀는 보험 사기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전에 받았던 형벌보다 더 무거운 징역 3년 그리고 내연녀는 징역 1년 6개월형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 남편이 보험 사기 범행을 저지르게 된 건 시댁 집안 사업이 망하면서 빚이 상당히 많아졌는데 내연녀의 아이는 태어났고 먹고 살기는 막막해지자 공사판이라도 뛰어들려고 인력사무소로 가던 도중 차 사고가 나면서 꽤 많은 보험금을 받은 적이 있었다네요. 그리고 그때부터 범행을 시작하게 됐었다는 과거의 일들을 대충 들었는데 고생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닌 쉽게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 잦은 보험 사기로 결국 꼬리가 밟혀 징역을 살게 되었지만 출소하고 나서도 밥 벌어먹을 생각을 하니 막막해져 내연녀까지 끌어들여 더 큰 보험금을 타먹으려고 임산부인 척 연기까지 하며 계획을 꾸민 거였습니다. 결국 이번 문제로 남편은 내연녀까지 끌어들여 징역을 가게 되었지만 본인들이 선택한 길이니 어쩌겠어요. 죄를 저지른 만큼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때 이혼을 하지 않고 전 남편의 아이까지 가졌었다면
제 인생은 내 언니와 비슷한 인생을 살았을 테지만 확실하게 끊어내서 지금의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한 번 아닌 사람은 평생 고칠 수 없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갈 때는 항상 신중하시길 바랄게요. 한 사람으로 인해 삶이 180도 바뀔 수가 있거든요. 불행이거나 행복이거나 둘 중 하나일 텐데 여러분들께서는 언제나 현명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충격적인 사건 하나가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제 사연을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졌었네요. 작년 겨울에 남편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시댁 식구들은 시집 온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저를 사랑하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해 줬다는 게 온몸으로 느껴질 정도로 저를 대하는 표현도 상당히 거칠었고 툭툭 내뱉는 말들이 결국 상처로까지 이어지게 만들었었죠. 남편도 시댁 식구들의 행동에 대해 참고 있다가 결국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희 부부에게 제일 불만이 많으셨던 시모가 결국 한마디 하시면서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집안의 경제적인 능력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결정적으로 제일 크게 작용했던 부분이 예단 문제였어요. 저는 예단으로 2천을 해갔지만 저보다 먼저 시집을 온 형님은 예단으로 2억을 해왔었다는 말을 들었었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시모가 형님을 시숙에게 소개를 해준 거였고 꽤 오랜 기간 동안 시모와 형님의 관계는 상당히 두터운 사이로 발전하고 있었다는 걸 남편을 통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모와 형님은 항상 붙어 다녔고 서로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낄 수 없었습니다. 거의 투명인간 취급할 정도로 저를 많이 무시하고 있었어요. 저도 시댁 집안의 식구로 인정을 받기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었지만 시모의 마음을 얻기에는 형님에 비해 많이 부족했었죠. 동서가 아무리 어머님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게 어머님과 나는 서로 뗄 수 없는 사이거든. 꽤 오랜 기간 알고 지내왔기 때문에 동서가 낄 수 있는 공간은 전혀 없어.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어? 쓸데없이 노력할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런데 동서가 어머님한테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 있긴 한데 이건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거든. 동서가 집안 살림을 꽤 잘한다는 말을 어머님한테 들은 적이 있긴 한데 그 점을 상당히 높게 사는 것 같더라고. 그게 무슨 말인지 대충 알겠지? 어머님 댁에 올 때면 동서가 할 일을 알아서 찾아서 해놓으면 된다는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며느리로 인정받지 않겠어? 나는 어머님과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기 때문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사이지만 동서는 그렇지는 못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머님의 눈에 들어오는 게 우선 아니겠어? 동서가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너무 들이대는 것도 어머님은 부담스러워 하시거든. 며느리가 애교 부리는 거 딱 질색하셔. 한두 살 먹은 것도 아니고 다 큰 여자가 어머님 하면서 코에 바람 넣어봤자 오히려 역효과라는 소리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형님은 제가 어머님한테 며느리로 인정받길 원한다면서 갑자기 전화를 해서 방법을 알려주었지만 기분이 썩 좋진 않았어요. 한마디로 시댁에 오면 모든 집안일은 저보고 혼자 하라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형님과 전화통화로 그런 대화를 나눈 뒤
다가온 주말에 시댁에 모임이 있어서 남편과 함께 찾아뵙게 되었는데 여기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부와 시숙은 남편을 데리고 바다로 낚시를 가겠다며 오자마자 짐을 챙겨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 부부는 그냥 단순하게 식사만 하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전혀 알지 못했던 상황이라 당황스럽기만 했었죠. 정말 난감했던 게 남편에게 가지 말라는 말을 할 수 없는 분위기라 어쩔 수 없이 보내줘야만 했었죠. 그런데 옆에서 형님이 시숙한테 언제 집에 올 예정이냐고 물어보니 다음날 저녁 때쯤에나 올 것 같다며 방어 낚시를 하러 간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추운 겨울날 왜 낚시를 가야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도 어쩔 수 없을 것 같다는 눈빛을 저에게 보내며 시간 날 때마다 연락을 하겠다는 말을 끝으로 그렇게 남자들은 낚시를 하러 떠나게 되었네요. 남편이 있었을 때는 그래도 조금은 안심이 됐었는데 여자들끼리만 있다 보니까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오히려 더 어색해지기만 했었습니다. 남자들이 집안에 있으면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차라리 잘 됐다니까. 우리끼리 할 말도 많고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할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잖아. 자주는 못하더라도 이렇게라도 가끔 각자의 시간을 가지는 게 서로에 대해 더 많은 걸 알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라고. 세아가도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왔으니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지내야 하는지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배우도록 해라. 우선적으로 세아가가 해야 될 일부터 일러주도록 하마. 어차피 우리 집에 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 가끔 오는데 그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아무래도 좋겠지. 우리 집에 들어오자마자 음식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식사가 끝이 나면 빠르게 설거지를 한 다음 그동안 밀려있던 집안 청소와 함께 빨래까지 전부 다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끔 대청소 한번 해주면 더는 바랄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제가 그렇잖아도 전화로 먼저 얘기했었어요. 저희 집안 식구가 되는 게 어디 쉽나요? 가진 게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죠. 말 나온 김에 오늘 대청소나 한번 하는 걸로 하자. 일단 마당에 미리 이불 빼놨으니까 그거 좀 큰 대야에다 넣고 발로 힘있게 빨래 좀 해봐라. 세탁기에 돌려봤는데 영 시원찮아서 별로더라고. 이불 빨래는 무조건 발이 최고다. 빨리 옷 갈아입고 나와라. 날 추운데 어두워지기 전에 끝내야 하지 않겠니? 첫째 너도 내가 말한 거 서둘러 준비하고. 시댁에 들어오자마자 저에게 이불 빨래를 시킨 시모의 말은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엄동설안에 마당에서 이불 빨래를 하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고 시모는 멍하니 서 있는 저를 바라보며 서둘러 움직이라고 재촉하고 계셨어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 거리기 시작하자 시모는 그런 저를 바라보면서 목소리를 높이셨고 형님은 시모의 뒤에서 빨리 움직이라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일단 몸을 움직였고 옷을 갈아입은 뒤 마당 밖으로 나갔는데 엄청나게 큰 대야에 이불이 쌓여 있었어요. 칼바람이 부는 날씨에 몸은 덜덜 떨리기 시작했고 점점 몸이 움츠러들기 시작하자 시모는 몸을 계속해서 움직여야 얼지 않는다며 서둘러 이불 빨래를 끝내길 재촉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대야에 물을 한가득 채운 다음 세제를 풀었는데 물이 너무 차가워서 그런지 세제는 제대로 풀리지도 않았어요. 시모는 뒤에서 저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셨고 일단 서둘러 이불 빨래를 해야 될 것 같아 서둘러 대야에 발을 담갔는데 정말 몇 초 버티지 못하고 발을 빼고 말았습니다. 너무 차가워서 도저히 빨래를 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세탁기로 그냥 돌리면 안 될까요? 세제도 잘 안 풀리잖아요.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발도 너무 차가워서 동상 걸릴 것 같아요. 아니면 화장실에서 따뜻한 물로 이불 빨래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될 것이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그래서 지금 못하겠다는 거야? 너 시애미 말을 무시하겠다는 거지? 무시하겠다는 게 아니라 추운 겨울에 왜 밖에서 이불 빨래를 해야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차라리 날 따뜻할 때 하면 안 될까요? 방법은 많은데 굳이 밖에서 빨래를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어머님, 제가 지금 옷도 너무 얇게 입고 발도 맨발이라 너무 추운데 몸 좀 녹여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불 빨래 끝낼 테니까 마당에서 빨래만큼은 시키지 말아주세요. 어머님, 준비 다 끝났어요. 동서, 아직까지 시작 안 한 거야? 내가 분명 전화로 얘기했잖아. 어머님께서 시키는 건 토달지 말고 묵묵히 하라고. 그래야 어머님한테 사랑받을 수 있다니까. 일단 벌려놓은 건 끝내야 할 거 아니야? 어머님, 추우니까 빨리 들어오세요. 동서가 알아서 잘 끝낼 거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뭐하고 있어? 동서도 빨리 끝내고 들어와야지. 너무 추워서 계속해서 몸이 움츠려 들고 있는데 시모는 오히려 저를 더 다그치며 빨리 끝내고 들어오라면서 형님을 따라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거실에서 시모와 형님은 마당에서 떨고 있는 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제 앞에서 시모와 형님이 무언가에 발을 집어넣고 있더라고요. 그걸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충격적이게도 저는 추운 겨울 날씨에 밖에서 발로 이불 빨래를 시키고 시모야 형님은 저를 바라보며 족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서로 웃으면서 군고구마를 까먹고 있는데 이건 아닌 듯 싶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시모를 노려보고 있자 시모는 손짓으로 서둘러 빨래를 하라고 재촉하셨고 저는 시모와 형님이 보는 앞에서 대야를 엎어버렸습니다. 제가 돌발 행동을 보이자 시모와 형님은 족욕을 하다가 벌떡 일어났고 급하게 마당 밖으로 뛰쳐나와 잘못이 없는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분명 이불 빨래를 시켰지 대야를 엎어버리라고 시켰니?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말을 따라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제 보니까 너 아주 버릇이 없구나. 내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더러워진 입을 제대로 빨지 않으면 오늘 집에는 못 들어올 줄 알아라. 네가 왜 이런 대우를 받는지 몰라? 시집 올 때 어떻게 했어? 내가 너희 집안 사정이 하도 어렵다고 하길래 예단으로 1억 요구했는데 결국 힘들다며 2천 해오지 않았니? 내 아들과 결혼은 하고 싶은데 돈은 주고 싶지 않다는 거였잖아. 그래서 채우지 못한 금액만큼 몸으로 때우라는 건데 그것마저 싫다는 거야? 내 아들을 공짜로 데려갔으면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지.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이불 빨래 오늘 안으로 끝내지 않으면 집에 발도 들이지 못할 거니까 생각 잘하고 판단해라. 지금 여기에서 너를 편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 몰라? 저 그냥 돌아갈게요. 그이랑 결혼 생활은 유지하겠지만 어머님 며느리로 살고 싶은 마음은 없을 것 같네요. 제가 시모에게 반감심을 품게 되자 그런 저를 보며 화가 많이 나셨는지 시모는 수돗물에 물을 틀어 제 몸에 뿌리기 시작했어요. 온몸이 찬물에 젖어버렸고 찬바람으로 인해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입술이 떨려오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시모 뒤에서 저를 한심하다는 듯 바라보며 시모가 시키는 대로 빨리하고 들어왔으면 이런 일도 없지 않았냐고 한숨을 내쉬더니
시모를 모시고 집 안으로 들어갔네요. 시모는 절대 들어오게 해선 안 된다며 집안 구석구석 돌아다니시더니 문이란 문은 죄다 잠가 버리셨어요. 시모의 행동은 제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얼굴을 보시며 이불 빨래를 빨리 끝내라는 손짓을 끝으로 커튼을 치셨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제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결국 참고 있던 눈물이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마당에 이불 빨래하는 건 제 자존심이 용납할 수 없었고 더 이상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는지 옆에 쌓여있던 이불들을 전부 다 질질 끌어 시부가 키우시는 소축사에 전부 다 던져버렸네요. 제가 조용해지자 밖의 상황이 궁금했는지 시모는 갑자기 커튼을 옆으로 치시더니 밖을 살피셨어요. 그런데 눈앞에 보여야 될 제가 없어지고 많은 이불이 사라지자 시모는 당황했는지 급하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모의 뒤를 따라 나온 형님은 제가 소축사에 이불을 전부 다 던져버린 걸 발견했는지 비명을 질렀고 뒤이어 시모와 소들의 배설물에 범벅이 되어버린 이불들을 바라보시더니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저는 시모와 형님 앞에 나타나 삽으로 소의 배설물이 한가득 담겨있는 통을 얼굴을 향해 쏟아 부었고 무방비 상태로 머리 위로 뒤집어 쓴 시모와 형님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시모에게 받았던 상처가 너무나도 컸던 저는 시모가 했던 행동 그대로 수도에 물을 틀어 형님과 시모를 향해 뿌려버린 뒤 저를 잡으려고 달려오는 시모와 형님을 피해 급하게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시모는 당장 문을 열라고 난리를 치셨지만 문을 열어줄 생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문 밖에서 한참 동안 난리를 친 시모와 형님은 얼굴에 묻은 배설물 때문에 서로 오바이트를 하며 마당에 있는 찬물로 온몸을 씻어내기 시작했고 전세가 역전이 되자 시모는 저에게 결국 두 손 들고 용서를 구하셨네요. 하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저를 막대한 시모와 뒤에서 계속해서 화를 부추겨 세운 형님을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도 부모님한테는 귀한 자식인데 그런 저를 함부로 대했다는 게 너무 화가 났었어요. 너무 서러운 감정이 북받친 상태에서 남편에게 이런 상황을 알려줘야 할 것 같아 전화를 했는데 핸드폰이 꺼져 있더라고요. 일은 벌렸는데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한 채 불안에 떨고 있는데 거실 테이블에 좀 전까지만 해도 없었던 무언가가 제 두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마당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던 시모와 형님이 서류 봉투를 집어들려 하는 저를 보자마자 갑자기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무언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 서류 봉투 안에 있던 내용물을 확인해 보려는 순간 시모가 마당에 있던 돌을 집어들더니 거실 창문을 깨부쉈고 급하게 들어오려 하길래 옷까지 갈아입은 상태로 집 밖을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던 저는 형님과 시모가 거실 창문을 깨고 들어오는 순간 서류 봉투를 챙겨 급하게 현관문을 열은 뒤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시모와 형님은 저를 잡겠다며 미친 듯이 뛰어왔고 저는 잡히지 않으려고 서류 봉투를 손에 꽉 쥔 채 최대한 온 힘을 다해 전력 질주를 하게 되었네요. 체력적으로 자신이 있던 저는 시모와 형님을 따돌릴 수 있었고 일단 서둘러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문자로 상황을 알린 뒤 집으로 곧장 오라는 말을 전달한 뒤에 숨을 고른 다음 서류 봉투 안에 있던 서류들을 꺼내 들어 확인을 해봤는데 저는 처음 보는 어려운 내용들이 적혀 있어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시모아 형님은 제가 가지고 간 서류가 정말 중요한 물건이었는지 곧바로 저희 집 초인종을 쉬지 않고 눌러대기 시작했어요. 인터폰을 켜고 왜 찾아왔냐고 물어보자 시모는 그동안 저를 대했던 행동들에 대해 전부 사과를 하면서 서류만 달라고 애원하셨습니다. 서류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얘기했지만 그에 따른 답은 해주지 않으셨네요. 그런 것까지 굳이 알아서 좋을 거 없잖아. 내가 그동안 너를 며느리로 인정해주지 않고 함부로 대했던 거에 대해 정말 미안하다. 앞으로 2번 다시 그런 일은 없을 테니까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자니까. 집에까지 찾아왔는데 현관문 안 열어줄 거니? 제가 현관문을 열면 어머님이 갑자기 돌변하실 것 같아서 문은 열어드리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이 서류가 뭔지 정확하게 알려주시지도 않았잖아요. 거실 창문을 깨고 들어오실 정도면 제가 봐선 안 될 내용 같은데 솔직히 저는 봐도 모르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남이 보면 절대 안 된다는 것쯤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뭔지 확실하게 알고 난 뒤에 다시 돌려드리든지 할게요. 어머님이 모든 걸 자초하신 일이니 그 정도는 감수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어차피 동서가 알아봤자 득될 건 하나도 없어. 그건 어머님이랑 내가 사업자 준비하고 있던 서류들이라 중요해서 그런 것 뿐이야. 가족끼리 굳이 얼굴 붉힐 필요는 없잖아? 오늘 일을 계기로 우리의 관계는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고. 저는 이미 어머님의 가족의 구성원이 될 마음이 떠나버린 상태이고요. 형님도 저를 위하는 척했지만 결과적으로 저를 이용하려고 계획하신 거잖아요. 제가 그런 걸 모를 것 같아요? 어머님과 제 사이를 계속해서 이간질시키고 이불 빨래도 형님 머리에서 나온 거죠? 오늘은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 그만 돌아가 주세요. 안 그럼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말을 꺼내자 시모아 형님은 뭔가 캥기는 게 있는지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며 더는 난리를 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에 꼬리를 내린 것 보면 서류의 내용들은 좋은 게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은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뱃멀미가 심해서 낚시는커녕 쓰러져 있었다며 더는 못할 것 같아 집으로 출발할 거라는 말을 끝으로 그제서야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 너무 긴장을 했는지 잠깐 누웠는데 잠깐 잠이 든 사이 현관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듣고 침대에서 일어나 현관문을 열며 들어오는 남편을 반기는 순간 문이 닫히지 않고 다시 반대로 열렸습니다. 그리곤 시모아 형님이 저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남편도 놀랐는지 급하게 시모아 형님을 말렸지만 이미 제 머리는 시모의 손에 쥐어져 있었네요. 서류를 당장 내놓으라며 난리를 치셨고 남편은 시모아 형님을 진정시키기 위해 서류를 건네주겠다며 겨우 저와 시모를 분리시켜 놓았어요. 언제부터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오히려 역효과인 거 몰라요? 제가 아주 나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알아? 약점 하나 잡았다고 지금까지 나를 괴롭혔다니까? 너도 대충 들었을 거 아니야? 동서, 어차피 우리는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가 된 거야. 그러니까 각자 살 길 찾아가면 되는 거라고. 그냥 깔끔하게 서류 주고 관계 끝내면 될 것 같은데? 어디에다 숨겼어?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기 전에 순순히 건네주는 게 좋을걸?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서류 일단 나한테 줘봐봐. 내가 확실하게 뭔지 봐야 할 것 같아. 만약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가족이라고 해서 눈 감아 넘어가 주는 건
똑같이 처벌받게 된다는 거 모르시는 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저는 이 사람 편을 들 거고 그에 따른 처벌은 법이 정하게 될 거니 알아서 판단하세요. 우리가 뭘 어찌길래 초장부터 컵을 주는 거야? 나는 큰 며느리랑 사업을 한 것밖엔 없다고. 일단 서류나 빨리 내놔라. 남편은 모든 걸 확인하기 전까지 절대로 서류를 넘겨주지 않겠다며 저와 약속을 하게 되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 깊숙이 넣어둔 서류를 꺼내 남편에게 건네주었네요. 그 순간 시모가 서류를 빼앗으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발버둥치기 시작하자 남편은 시모를 강하게 밀치더니 서류를 꺼내들어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남편도 서류의 내용이 생소했는지 알 수 없는 표정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별거 없으니 빨리 돌려달라며 재촉했고 남편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가지고 방 안으로 들어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한마디에 시모와 형님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문을 발로 걷어차면서 엄마를 정말 고소할 거냐고 소리를 지르며 불안에 떨고 계셨네요. 형수님이 저희 엄마와 계획을 하고 있다는 사업이 이런 쓰레기 같은 짓이었어요? 건축물 대장이 전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가 구청에 일하는 지인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월요일 당장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다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들을 꾸미시는 거예요? 뭐긴 뭐예요. 어차피 돈 때문에 그러는 거지. 솔직히 이런 식으로 건물 올리는 사람 수도 없이 많을걸요? 눈속임만 하면 알아서 허가해주고 나중엔 변경하면 되는 건데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저희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요. 형수님과 엄마가 정상적인 절차대로 진행을 하지 않으니까 입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거라고요. 나중에 뒷감당 하실 수 있으세요? 남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제가 꺼낸 건축물 대장의 내용은 형님과 시모는 건물을 올릴 때 근린생활시설의 목적으로 건물을 올렸었지만 준공검사가 끝이 나고 용도 변경을 임의적으로 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였어요. 근린생활시설이란 슈퍼마켓이나 의원, 세탁소 같은 편의시설이 들어가기 위한 건물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취사시설이나 바닥 난방 같은 걸 설치할 수가 없는데요. 시모와 형님이 일단 건물을 먼저 다 짓고 취사 또는 바닥 난방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검사 승인이 나게 되면 그 후에 다시 공사를 시작해서 불법적으로 바닥 난방과 취사시설을 설치해 주택과 똑같이 만들어 입주민들에게 분양까지 이어지게 만들었던 거죠. 시모와 형님은 관할 구청을 속이면서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해왔고 여기서 문제는 근생 빌라라고 불리는 불법 용도 변경에 따른 피해가 건축주인 시모와 형님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아닌 분양을 받은 소유자들한테 부과를 한다는 게 문제였어요. 결국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분양을 받고 이사를 왔는데 당장 처분할 수가 없어서 매년 시세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였죠. 형님과 시모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똑같은 면적에 많은 세대를 만들 수 있다는 것과 주차면이나 층수의 제한을 덜 받기 때문에 건물을 올릴 때 최대한 많은 돈을 벌기 위한 수법을 사용했던 거였죠. 이런 부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아무것도 모른 채 피해를 떠안아야 한다는 게 너무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시모와 형님은 이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제가 들고 온 건축물 대장 서류를 악착같이 빼앗으려 했던 거였네요. 그런데 심하게는 아무것도 모른 채 살고 계시던 분들의 건물이 철거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였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절대 그냥은 넘어갈 수 없다는 말로 결정짓게 되었고, 시모와 형님은 주변에서도 불법 용도 변경으로 건물을 올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면서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한 번만 살려달라며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었고 결국 이 문제는 법적으로까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시모와 형님은 이런 식으로 건물을 올려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많은 이익을 취하며 살고 있었어요. 두 분이서 벌인 일들은 결국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상황이 생겨버린 거였죠. 이런 사실을 아시게 된 시부와 시숙 또한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 아무런 대응도 해주지 못한 채 두 눈 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네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모에게 찾아와 고소를 진행했고 그에 따른 피해 금액 또한 어마어마했어요. 결국 엄청난 빚과 함께 불법적으로 이행했던 사업들은 전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저희 부부는 시모와 인연을 끊고 잘 살고 있지만 시모는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되면서 시부에게 쫓겨나고 말았네요. 시숙 또한 형님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싶지 않았는지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되셨습니다. 만약 제가 그 서류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지금도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계셨을 걸 생각하니 너무 소름이 돋습니다. 제 사연을 통해 같은 피해를 받으시는 분들이 안 계셨으면 좋겠네요. 두 번 다시 시모와 형님이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